커피 가져오는 걸 잠시 깜빡했네요. 아, 이것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책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 것 같은 책은 안 사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책이 발견됐어요. 굿바이 가족 트라우마라는 책이에요. 굿바이 가족 트라우마. 3월 16일 날 한겨레 신문에 소개된 책인데,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거의 이제 그대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어떤 통계를 냈을 것이고 어떤 사례를 이 책에 적어놨겠죠. 여기서 우리 한국의 상황하고도 정말 더 심각하죠. 한국은 뭐가 가족 트라우마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충성계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요점 정리를 했어요. 충성계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충성계약이냐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충성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계약의 실체가 뭐냐면은 이제 충성계약의 결과는 뭐냐? 그 자녀들이 성장을 잘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이 원래 좀 이렇게 요약을 잘해요. 이 책의 그 요약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첫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충성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충성 계약의 내용이 뭐냐? 첫째, 자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정해놓은 한계, 부모가 이게 권유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충성 계약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좀 다르긴 달라요. 첫 번째는 부모가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고, 두 번째는 실망시키면 안 된다. 조금 다르죠. 세 번째는 부모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친척, 부모, 자녀, 부부간을 다 떠나서 사실 혼자서 외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그래야지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하대요. 근데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너 왜 내 외로움을 몰라줘?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굿바이 가족 트라우마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 충성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치 이 책을 다 읽은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요약한 거에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셀프 치유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원래 자기가 되기로 한 존재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그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사는 게 내 모습이었었지? 부모와의 그 충성 계약이 전혀 없었다면, 아예 내가 고아였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자기가 거듭나는 노력을 할 때만이 가족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고 대물림이 끊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자기도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너도 내가 정해준 한계 이상 성장하면 안 돼. 너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너는 나를 외롭게 하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주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럼 결과는 뭐냐? 대물림. 어떤 대물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평균치를 따라가는 인간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은요, 평균치를 따라가면 더 극심하게 실패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이 충성 계약을 대물림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주는 피해가 더 커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세상이 천천히 변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고 승자들이 있었어요. 거봐, 너 임마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잖아. 그게 맞아떨어지는 적이 있었다고요.
그 확률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랑 연결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방금 그 가족 트라우마가 전수되는 그 관련된 그 책과 관련된 게 구봉권 씨가 스마트 돋보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꾸준히 써요. 이게 이제 그 사람과 디지털 기획인데, 우리 현재 젊은 세대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수명은 엄청 길어졌는데 직업 안정성이 가장 떨어진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직업 안정성이 불안한 어떤 세대가 없다, 이거 가장. 결국 지금은 과도기고 결국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쪽으로 간다고 제가 책에 썼고 그렇게 강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계약, 부모 자녀 간의 가족 트라우마, 충성계약이라는 형태로 쭉 대물림되는 이 가족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부터 꿈을 꿔라. 왜? 당신이 가족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당신이 충성계약을 벗어나야 당신 자식까지도 그것을 벗어나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다고 해서 또 자식들한테 야, 너는 충성계약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벗어나야 돼. 이런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스스로가 그 조부모로부터의 충성계약을 벗어나는 어떤 그걸 실천을 할 때 그 자식들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제가 코딩 교육 얘기 좀 하겠는데요. 지금 구글의 CEO가 코딩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는 직원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잘 모집이 안 돼서 앞으로 우리 구글은 디자인과 코딩을 인공지능에게 시키기로 했다.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구글 CEO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 코딩 교육이 지금 또 막 의무 교육화 돼가고 공교육으로 들어가고 있고 막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죠. 디지털 기술의 미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더 완성시키고 더 드러내고, 그 인간성 속에는 이제 우리 다양한 인간의 본질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우리의 그 호모 루덴스적인 것, 평생 놀이 행동기가 될 만한 전두엽의 크기를 가진 포유류로서의 그 인간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딩 교육할 시간에 그냥 뭔가 얘가 재밌게 차라리 게임하는 게 나아요. 더 잘 노는 게, 친구들하고 놀아보는 경험을 갖는 게 전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코딩 교육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그냥 IQ 1만을 향해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웬만한 코딩까지 인간이 야 이런 거 한번 코딩해봐 그러면 그냥 인공지능이 코딩해주는 시대인데, 본질을 지키면서 굿바이 가족 트라우마를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핵심이 또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 대학 때 제가 이제 수업 들었던 현재 이화여대 조형예술대 교수를 하고 있네요. 박일호 선생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박일호 선생님 그 미술 이론, 미술 비평 강의를 수업을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랑 일화가 하나 있는데, 수업 중에 자기가 중국의 행위예술가를 2명을 초청을 해서 경기도 미술관 쪽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 행위예술. 그래서 와라. 그러니까 저는 좀 거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많고 미대생은 몇 명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되겠구나. 행위예술 때 만나보자. 중국 작가 만나보자. 갔어요. 갔는데 손님이 7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최 측 5명, 작가 2명, 손님 7명. 완전히 가족적인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이니까. 아, 개떼같이 몰려와야 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7명 왔어. 그 중에서 몇 명은 자기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 어, 그래서 이제 이 박일호 선생님, 그 당시에 박일호 선생님 사모님이 저기 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인가 그랬었어요. 지금 뭐 어디 교수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선배라고 하던데 미래. 아무튼 그런 어떤 사례가 제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가족 트라우마, 그 다음에 우리 역사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예술 교육의 핵심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화예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예요.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다양성 교육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아리, 공교육을 동아리로 완전히 바꿔라. 애들이 하고 싶은 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역사의 트라우마를 끊는 방법이거든요. 자기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역사의 트라우마를 끊고 대물림을 끊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자녀들의 본성,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디지털은 궁극적으로 인간성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발현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그 점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영어 수학 교육은 인간의 본성하고 사실 안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뭐랄까, 우리가 학습하기 어려운 거 있죠. 이게 본성하고 안 맞는 거고요. 우리가 학습하기 어려운 게, 어렵게 우리가 암기하고 막 한 게, 치매 걸리면 또 더 빨리 없어져요. 이게 사라져버려요. 근데 열심히 직장 생활했던 그 사람이요,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매 노인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폐증에 걸린 사람 중에서 굉장히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있고, 또 반면에 치매에 걸렸을 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그런 그 치매 노인 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이 전두엽에가 있잖아요. 전두엽은 한 2%밖에 없는 거예요. 98%는 그 좀 더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서 오히려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이 사람이 막 예술 활동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사회가 어찌 보면은 크게 보면 예술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술의 정의는 음악 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걸 표현하는 모든 것을 예술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신이 수학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푸는 것도 예술이에요. 그것도 판사가 아주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 변호사가 억울한 사람들 돕는 것, 그 예술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 예술의 경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신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예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인 정신 그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2가지 책을 소개는 하고, 저는 이 책은 사진을 알 겁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분야이라서.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 우울할 땐 뇌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울함의 뇌과학적인 그 과정, 원인,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접하게 되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는 그 두려운 방에서 자기 자신을 문을 열고 나가게 해주는 문고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엄마 이런 게 질투심이라는 거야? 엄마 이런 게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이런 게 질투심이고 이런 게 좌절감이고 뭐 이런 게 배신감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알수록 막 억울해 짜증나 해서 나는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질투감과 배신감을 지금 몇 대 몇으로 내가 느끼고 있구나.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호르몬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나의 도파민을 억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화가 될 때 거기서 빠져나가는 그 문고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나의 우울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방법, 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책은 참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우울할 때 뇌과학 이런 책들은.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라는 책이 자원과 모음에서 나왔는데 그림을 좋아하는데 막상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미술 담당 기자가 쓴 책이에요. 미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술 투자에 관한 책은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그림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뭐 미학자들, 평론가들, 큐레이터, 기획자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대에 성공한 화가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미술을 시도해 봤잖아요. 조각, 설치 미술. 근데 결국 제가 캔버스로 회귀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조각이나 설치 미술은 첫째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력으로 할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책의 역사와 그림의 역사가 비슷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책이 나올 때 이렇게 큰 책도 있었고 양 가죽에다 쓴 책도 있었고 저기 대나무 이렇게 죽간에다가 쓴 책도 있었고 뭐 그렇죠. 두루마리 책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바뀌지 않은 거가 있죠. 그 내용들, 스토리텔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 안에 책에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조각도 있고 설치 미술도 있고 뭐 미니멀 아트도 있고 뭐 레디메이드도 있고 막 많아요. 미술의 그 장르가 거기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스토리텔링이고 어떤 컨셉이라는 건데 근데 책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책이 점점점 규격화되죠. 흰국판, 국판, 문고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책이 계속해서 더 많이 출판이 되고 더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형태가 다양했지만 결국 책의 형태는 우리가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죠. 하나는 디지털, 하나는 종이책. 근데 종이책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누가 그 실험했죠. 50m 높이에서 태블릿 책하고 패드 책하고 종이책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종이책은 살짝 기스가 났고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전자책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볼 수가 없는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굉장히 우리 몸하고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같은 좀 물성이 비슷한 느낌이 그 촉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종이책이 오래 갈 거다라는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술품을 즐기고 그 어떤 스토리텔링과 컨셉이 담겨 있는 예술품을 인간들이 즐길 때 이 신국판, 국판처럼 이렇게 책이 정형화되어 와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처럼 결국 그림도 이 캔버스라는 하나의 정형화된 책 속에서의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시각 예술, 그러니까 모니터라든가 설치 미술로서의 그 홀로그램이라든가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아트라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홀로그램 그 가수 공연 있죠. 이렇게 점점점 두 가지로 좀 압축돼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조각품을 설치 미술 이런 거 할 때 홀로그램 조각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굉장히 제가 대학교 초반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각품과 설치 미술을 설계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마치 AI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오고 인공지능 캐릭터 영화 배우가 나오는 것처럼 조각도 그림도 홀로그램 가상의 조각품이 나오는 것이죠. 건물 안에 분명히 아주 멋진 조각품이 있는데 내가 통과해도 되는 거예요. 그 조각품.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물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건 굉장히 묵직한 물성이죠. 근데 그것이 아주 묵직하지도 않으면서도 좀 내가 집안 창고에 좀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놓을 수도 있으면서도 그럼 소유욕을 만족시키면서도 어떤 걸어놨을 때 그 환상을 줄 수 있으면서도 스토리텔링이나 컨셉으로 거기에 딱 좋은 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약간 적당한 물성, 그게 또 캔버스예요. 종이는 물성이 살짝 더 약해요. 종이는 더 평면이죠. 근데 캔버스는 두께가 있고 막 유화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물성을 또 만족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지는 느낌. 이 아크릴 제 그림을 막 만져도 되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6년에 대상을 받고 중앙일보사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했던 아주 엄청난 그때 상금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안인기 기자가 그 당시에 월간 미술 기자였어요. 안인기. 맞을 거예요. 지금 어디 미술관 관장일 건데. 그 기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제 저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하고 싶다라고 대화를 했고, 근데 그 기자가 공예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소과에 가까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술의 미래가 조각품이라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물적인 그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이 평면회화라는 것은 벽에 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영혼성에 가깝다. 이런 얘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회화의 미래가 훨씬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공예과 출신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사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인터랙티브 아트만 나오고 지금 뭐 월간미술 제 수상 인터뷰 쳐보면 나올 텐데 지금 검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요. 잠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과학 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란 책이 나왔어요. 사실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과학 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서. 과연 박정희가 과학 대통령이었냐 아니었다는 내용의 책이죠.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과학기술계에서 과기총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대요. 그것을 이제 박정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그게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차릴 때 돈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돈과 지식과 기술을 박정희가 가져오면서 뭘 팔았을까요? 대가로 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월남전 파병하고 한일 수교, 즉 일본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악행을 없는 걸로 하자 그냥. 그 대신 수교하고 과학기술 지식도 주고 돈을 좀 줘라. 그걸로 우리 이거 이제 한국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의 희생과 미래의 희생. 1966년이니까 미래의 희생이죠. 제 선친이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월남전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무수한 민족들의 우리 민족들의 희생과 미래에 있게 될 한국 젊은이들의 죽음을 돈하고 맞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죽음은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의 역사에 과거의 그 희생자들은 고스란히 살아남아있는 우리 역사. 그렇게 해서 어쨌건 그때 또 다른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그때 뭐 우리 5개년 개발 계획이 박정희가 한 게 아니래요. 그게 그 미국에서 도와줬답니다. CIA 뭐 무슨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된 거냐면은 돈은 미국하고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뭘 대가로? 과거사 그냥 우리가 없던 걸로 하겠다 이거 하고, 월남에 우리 한국군 파병하겠다 이걸로 돈을 가져왔어요. 지식은 어떻게 가져왔어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쪽의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자본주의를 더 흥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기술자를 보낸 거예요. 박사를. 청와대로 계속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뭐냐면은 좀 더 사람들 표준화 시켜버려요. 이렇게. 표준화시키고 다양성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가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를 찬양하고 하지만, 그 뭐냐면은 사라져버린 것들, 박정희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들은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 쉬워요.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찬양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가 없애버렸던 것은 우리 주변에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집안하고 아주 밀접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이라서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월남 파병하면서 목숨값으로. 그래서 뭐 그때 한국군이 받은 월급이 10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90%가 국가로 가고 그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 그때는 우리는 좀 약간 후진국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받는 월남전 때 월급이 있었고 한국군이 받는 월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90%가 국가로 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망한 이후에 나온 그 보상금인가? 그것도 이제 그거는 한 뭐 3분의 1? 그 3분의 2 정도는 또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조금만 주고, 조금만 사망 보상도 조금만 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엽제 전후에 막 이렇게 보수 단체.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래서 5.18 이런 민주화 운동이 보상되는 그 금액을 보고 억울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국가에서 많이 착복해버린 거예요. 그 보상될 것들을. 전사자들에게 가야 될 돈을 국가에서 거의 50%, 90%다 가져가 버리니까, 60%, 90%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조금 보상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니네들 왜 그랬어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우리는 이거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목숨값을 이렇게 많이 치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더 넓게 보고 역사를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인권을 무시한 우리 국가가 과거에 우리 목숨값과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도?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지금 우리의 인권과 그 목숨값과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족들의 아픔은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군대에서 왜 나도 고참들한테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 그렇게 때릴 거예요. 트라우마를 끊어야지. 네, 이상입니다.